안녕하세요. 결핵하고 혈액관리법 두 개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정말 성인 간호 양리부터 여기저기 진짜 마당발처럼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두면 좋은데요. 어쨌든 결핵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멈추지 않는 기침, 발열, 그리고 특히 야간에 땀이 많이 나고 체중도 쭉쭉 빠지고 식욕도 감소하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결핵 환자들의 종류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결핵 환자라 하면은 임상적인 특징, 이런 기침, 발열 이런 임상적인 특징도 잘 나타나지만 객단 검사를 딱 했더니 결핵균 있어요 하고 확진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결핵 의사자라 하면은 결핵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죠. 그래서 임상적인 특징도 있고, 근데 아직 결핵균이 발견되진 않았어요. 근데 방사선 검사에도 좀 의심이 되고, 투베르클린 검사도 딱 해봤더니 의심은 되지만 객단 검사는 안 나왔어. 근데 의심 차원에서 결핵약을 복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전염성 결핵 환자예요. 이 사람은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결핵균도 이렇게 객담에서 나왔는데 아직 증상도 잘 모르겠고 다른 검사에서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결핵이야 아니야 라고 의심은 되는데, 객단 검사했더니 100% 네, 이 사람 결핵균 환자입니다 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건강해요. 본인은 건강한데, 그러니까 본인만 건강하고 남한테 결핵균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염성 결핵 환자라고 합니다. 잠복 결핵이라 하면은 아직 결핵균이 발현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특징도 없고 이런 다른 검사에도 안 나오고 객단 검사에도 당연히 안 나와요. 근데 피 검사를 했더니 결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아직 발현이 안 된 상태여서 이런 다른 검사에서 안 나왔을 뿐.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를 통해서 잠복결핵 환자 잡아내죠. 결핵하면 이 투베르클린 검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PPD 용액 이거를 0.1ml 조금을 피내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면 48시간 이후 이게 얼마나 부어오르는지 거기에 따라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5ml 이하는 음성이고요. 10ml 이상으로 커져버리면 이걸 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성이 의미하는 거는 현재 결핵에 감염됐거나 아니면 결핵과 유사한 다른 세균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또는 예방주사를 한번 맞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양성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핵 관리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이게 좀 법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게 즉시 신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결핵 같은 경우가 2급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24시간 이내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핵 검진, 이 의료기관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이런 집단에서는 결핵 검진을 매년 실시를 해줘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꼭 해줘야 되고요. 특히 잠복결핵이 위험하죠.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 잠복결핵 꼭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결핵으로 판정이 나면 격리를 하고 이제 업무 종사를 좀 중지해야 돼요. 왜냐면 퍼지잖아요. 그래서 객단 검사를 계속 하는데 이게 전염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약 먹으면서 일단 중지를 해야 되고요. 그동안 생계가 곤란하고 일 못하고 좀 힘들잖아요. 이럴 때 이제 비용 지원이나 생활보호 조치 이런 걸 나라에서 좀 도와줍니다. 비전염성 결핵 환자인데 이제 결핵 환자 위험하지 이러면서 일부러 취업 거부하고 전염성이 소실됐는데도 복직 안 시키고 이러면 이거 법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염성이 일단 소실이 되면은 복직하고 사회에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 환자한테 일정 기간 강제 입원시키면서 격리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대한결핵협회,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크리스마스 셀. 그래서 이런 모금 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결핵 예방 퇴치 사업 및 여러 연구를 한다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의료 유사업도 함께 살펴볼게요. 의료 유사업이라 하면은 이거는 의료는 아닌데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접골사, 침사, 구사 이렇게 있는데 접골사는 이제 뼈 맞추는 사람, 침사는 이제 침 놓는 거, 구사는 뜸 놓는 사람 이걸 말해요. 근데 어쨌든 무면허 의료 행위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과 수술이나 약품 투여는 안 되고요. 시술소에서 시술은 가능한데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선
이걸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료 유사업자지 의료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라고만 말을 하지 면허증이 있다고는 말을 하지 않아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하고 이제 국시원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 장소는 30일 전까지 공고를 해주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하면은 시험 무효되고 그리고 자격도 정지되고 시험 칠 수 있는 이것도 정지가 돼요. 다음은 혈액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수혈자도 보호하고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혈액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법이고요. 이 혈액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고, 대한적십자사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이렇게 3명에서 할 수가 있고요. 수혈이나 뭐 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뭐 이런 혈액을 체열하고 검사, 제조, 보관, 공급, 품질관리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도 네, 혈액관리 업무 가능해요. 왜냐면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갖추고 한다면은 혈액관리 업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못해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혈액관리 업무는 10년 정도 보존을 해줘야 되고요. 혈액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혈액관리 업무 심사평가를 하고 또 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자나 아니면 혈액 공급 차량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1명 이상의 담당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혈액의 검사, 제조, 보존 이런 혈액 제제 제조 업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헌혈자예요. 헌혈을 해주는 사람인데 헌혈하면 헌혈 증서 주거든요. 이거 팔면 안 되고요. 또 피도 팔면 안 되고 이거를 교사, 방조, 알선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헌혈은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거 법규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혈액 매매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헌혈 증서는 무료로 양도는 가능하지만 이거 팔면 안 되고요. 헌혈자한테 주고 이거 제출하면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한 단위를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에 관한 뭐 이런 계획을 매년 세워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적격 혈액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일단 발견되면은 즉시 겉면에 사유를 크게 적어놔서 섞이지 않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분리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하는데 잠금 장치에 별도 보관을 합니다. 바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되면은 폐기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거 폐기했다고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적격 혈액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체열 시 또는 체열 후 이상이 발견된 뭐 혈액 또는 혈액 제제겠죠. 체열 과정에서 응고나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 혈액 선별 검사에서 부적격 이런 걸 받은 거예요. 뭐 양성 반응이 나와서 어떤 게 양성이냐 하면은 B형 감염, C형 감염, 에이즈 또는 뭐 백혈 유전 검사, 뭐 매독, 간 기능 검사에서 요 65 이상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버려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혈액이야라고 부적격 혈액이 된 거죠. 그리고 감염병이 있거나 아니면 약물을 먹어가지고 이제 체열 시 뭔가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 피가 혼탁하고 변색되고 용혈됐거나 표지가 파손되고 좀 뭔가 수상하다든가 기간이 지났다든가 뭐 기타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적격 혈액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요거 같이 알아주세요. 수혈의 부작용은 일단 발열인데 가장 큰 부작용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했다 이러면 지체 없이 신고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하고 수혈 부작용으로 뭐 장애나 뭐 이런 감염이 됐다 이러면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열 금지 대상자들도 잘 봐줘야 돼요. 감염병 환자, 뭐 약물 복용 환자, 건강기준 미달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체열 금지 대상자 명부를 따로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남자 같은 경우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 너무 저체중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 높아요. 이거 안 돼요. 발열 있으면은 체열하면 안 되고, 혈압 상태가 이상한 거죠. 저혈압이거나 너무 고혈압이거나 이래도 안 되고요. 맥박수가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막 60에서 100회? 이 정상이 아니라 50회 미만이나 100회 초과했을 때 이때도 안 되겠죠. 당연히 전염병 환자 혈액 쓰면 안 되죠. 뭐 B형 간염, C형 간염
그쵸? 그리고 요런 게 조금 애매해요. 말라리아에 걸렸다 하더라도 3년 미만은 안 돼요. 3년이 넘어갔을 때는 상태 보고 쓸 수는 있지만 3년 미만은 무조건 안 되고요. 성병 같은 경우도 1년 미만은 무조건 안 됩니다. B형 간염 완치됐다 하더라도 6개월 이후부터 헌혈을 할 수 있고요. 클로이패츠, 약호병 등 이런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임신 중 분만 유산한 다음에 6개월 이내인 자는 절대 안 되고요. 수혈한 후에 이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부적격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체열 금지 대상, 이게 좀 가끔 아리까리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진 거여서 이건 내 멋대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 후에도 하루가 지나고 나서 헌혈을 할 수 있어요. 바로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이 예방접종을 한 뒤에는 2주 뒤에 헌혈이 가능하지 바로 못합니다. 이 예방접종도 기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풍진수두 BCG 예방접종은 1개월 후에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과 시간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철저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헌혈자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진이 붙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보고 신분증 보고 이제 신원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체열 못 하고요. 건강진단해서 이게 건강기준 미달자도 당연히 체열을 못 하겠죠. 그리고 체온, 맥박, 체중, 혈압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고 혈액 비중도 검사해야 되고 검사 결과를 한번 조회해봐서 이 사람이 체열 금지 대상인지 한번 봐줘야겠죠. 그래서 헌혈 경력이라든지 검사 결과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체열이 들어가고요. 체열 전에 이제 건강진단이라든지 헌혈 기록카드 작성하고 그리고 이거는 의사 지도 하에 체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인 1회 체열량 초과하면 안 되고요. 희귀 혈액이야 조금 체열을 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체열량 초과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혈액 제제는 이제 혈액 및 혈액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들인데 주기적으로 이제 부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또 이상 없는 혈액 제제만 사용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혈액 제제를 받았으면은 수령 확인서 2부가 나가는데 수령자랑 그다음에 혈액원 둘 다 보관을 하고 3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혈이라 하면은 400ml 다 뽑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뽑을 수 있어요. 농축 적혈구 500, 신선 동결 혈장 얘는 좀 차갑게 보관해야 돼서 이런 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얘도 500, 그 다음에 농축 혈소판 얘도 500이에요. 그래서 말장난 나오기 쉬운 게 농축 적혈구지 농축 혈색소라든지 헤모글로빈을 체열한다 이런 말은 틀리겠죠. 우리는 농축 적혈구만 체열을 합니다. 다음은 혈액관리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적은 이제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고 대한적십자사에서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체 여기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격 혈액이 발견됐다 이러면 즉시 사유를 겉에다 크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따로 분리하고 잠금장치에 별도 보관한 후에 폐기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적격 혈액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체열 시 또는 체열한 다음에 발견된 이상한 혈액 또는 혈액 제제를 말하는 거겠죠. 체열 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 혈액 선발 검사에서 부적격 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감염병, 약물 요인 때문에 체열을 못했거나 아니면 심하게 혼탁 변색 용혈됐거나 표지가 파손되고 이래서 좀 수상해 보인다든가 보존기간이 경과했다든가 아니면 기타 사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체열금지 대상자들을 봐야 되는데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건강기준 미달자 당연히 안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체열금지 명부 작성하고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체중 안 되고요. 고열 나는 사람 안 되고 혈압 이상한 저혈압, 고혈압 안 되고요. 맥박이 정상인 60에서 100이 아닌 50회 미만이라든지 100회 넘어가도 안 되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유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안 돼요. 그리고 전염병 항체 가진 사람도 안 되고 말라리아에 걸렸다면 3년 미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성병 병력자도 1년 미만은 안 되고요. B형 간염이 완치됐다 하더라도 6개월 뒤에 해야 되고요. 다른 병원체 보유자 아니면 수혈하고 1년이 안 된 사람 그 밖에 부적격 요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체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24시간 이후 지나고 헌혈이 되고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이거 예방접종 한 뒤에는 2주 뒤에나 헌혈이 가능해요. 좀 길죠. 그다음에 풍진수두 BCG는 1개월 후에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혈금지 대상자와 이유, 그다음에 언제부터 안 되는지 이것도 같이 수치를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헌혈을 할 때는 신원 확인 다 하고 건강진단도 다 하고 건강기준 미달전제 한번 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탈 사인 이런 거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제서야 체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혈 전에 건강검진하고 헌혈 기록카드 작성하고 의사 지도 하에 이제 필요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체혈을 할 수가 있고요. 1인 1회 체혈량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혈은 400ml 하고 나머지 기타 제제는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이렇게 있는데 이건 500ml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액 제제를 수령했다면은 두부를 혈액원과 혈액 제제 수령자 이렇게 같이 나눠 갖고 3년 동안 보관을 해줍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말 하는 일이 많은데 연도가 다 달라가지고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로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매년 세우는 1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은 이제 헌혈에 관한 이런 계획이 있을 거고요. 3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이 있어요. 일단 상급종합병원, 전문종합병원 이런 거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재지정하고 취소하고 이런 거 하죠. 그다음에 구강 실태조사만 혼자 3년이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시설을 평가하는 것도 3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인데 결핵관리, 감염병, 구강보건산업,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다른 기타 기본계획, 실태조사 이런 거 등등등은 거의 다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